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인천 지역 20대 학원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중고생과 학부모 등 접촉자 10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이 강사는 확진 판정을 받고도 사흘 동안이나 무직이라고 속여 방역 고발 조치당했습니다. 싫죠. 완전 싫죠. 학부모를 수 있잖아. 그냥 앞이 깜깜할 뿐이에요. 서울 강남의 유치원 교사가 코로나19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다시 출근해 돌봄교실에서 근무했는데 이 교사와 접촉한 유치원생 24명도 검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이 혼잡할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게 됐습니다. 큰 혼란은 없었지만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미국 뉴욕주에서 어린이 괴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소 100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의심됩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첫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의 사퇴를 요구하는 맞불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도 후원금 횡령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엠번방 최초 개설자인 가까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만 24살 대학생으로 본명은 문형욱입니다. 문형욱은 2018년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도 자신이 지시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A 동정민입니다. 119명으로 늘어난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학생들까지 번지는 형국입니다. 황금 연휴 당시 이태원 클럽에 교직원, 원어민 강사, 학원 강사,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에게 감염된 학생들도 실제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학원 강사는 그 사이 학원에서 고등학생 5명에게, 과외 수업에서 중학생 2명에게, 거기에 학부모까지 모두 10명에게 퍼뜨렸습니다. 첫 소식 유승진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학원 안내데스크부터 교실까지 소독약이 곳곳에 뿌려집니다. 이 학원의 강사 A씨는 황금 연휴 기간인 지난 2일과 3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학원에 나갔고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곳에서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4시간 정도 강의했습니다. 이후 학원 수강생인 고등학생 5명과 동료 학원 강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가 과외 수업을 하려고 방문한 곳에선 쌍둥이 남매와 어머니, 그리고 또 다른 과외 교사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지금까지 10명입니다. 학원은 물론 인근 상가까지 방역 조치에 나섰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싫죠. 완전 싫죠. 학부모를 수 있잖아. 그냥 앞이 깜깜할 뿐이에요. 이제 학원까지 못 보내면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많이 당황스러워요. 혼란스럽고. 당분간은 친구들하고도 그냥 카톡이나 동영상 정도로 서로 안부 묻는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길거리 돌아다니기 무섭고 밖에 나와도 될까 약간 이런 심정인 것 같아요.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인천시 교육청은 관내 학원 종사자들이 이태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이 학원 강사는 심지어 초기 조사 때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이후 학원 강의와 과외 수업을 한 사실도 숨겼는데요. 사흘 뒤에서야 GPS 추적 조사로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그만큼 접촉한 학생들에 대한 조치는 늦어졌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 강사 A씨는 지난 9일 방역당국의 조사에서 무직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확인하자 학원 강사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 기간 방역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학원 운영을 자제해 주시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학원 등원에 대하여 일주간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인천시가 A씨와 접촉한 확진자 10명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확진자 2명이 각각 인천 미추홀구와 동구의 교회에서 열린 지난 주말 예배에 참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도 1,050명에 대해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이곳 인천 미추홀구청 운동장에서 워크스루 방식으로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교회 두 곳은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전교인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못 한다고. 학원 강사가 좀 솔직하게 털어놓고 무직자라고 하면 솔직하게 털어놓고 하시는 이렇게 가서 합장이 안 됐으면 이건 모르죠. 인천시는 A씨를 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이번 집단 감염으로 애꿎은 서울 도봉구 독서실이 폐쇄됐습니다. 독서실에 다니는 10대 재수생이 감염됐는데 그는 이태원 클럽에는 발을 디딘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구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전 노래방이 있는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길은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재수생으로 알려진 10대 남성이 지난 7일 이곳 노래방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밤 9시 반부터 1시간 20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간 20대 남성 확진자가 같은 노래방을 이용하고 있었고 재수생도 감염된 겁니다. 2명 모두 노래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대 남성은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친구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태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노래방을 찾은 재수생까지 3차 감염으로 이어진 겁니다. 재수생은 노래방을 방문한 다음 날과 10일에 독서실을 이용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재수생이 2차례 들른 이 독서실은 어제 긴급 방역 조치 후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하다가 마치 흐름이 끊어진 듯이 힘들죠. 왜냐면 갑자기 환불을 해달라고 학부모님들이 진짜 너무 민물짓이 전화를 하시고.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며 방역에 신경 쓰던 수험생들도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데 우리 나이대 친구들이 그렇게 유흥시설에서 걸려와서. 확진 판정을 받은 재수생은 PC방과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차수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감염이 더 깊이 또 확대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이태원에서 시작된 지역사회 감염이 청년에서 수험생까지 조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서울 지역 교직원 158명이 연휴 기간 중 이태원 유흥시설이나 그 일대를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고등학생도 이 기간에 클럽에 다녀왔고 이 학생과 접촉한 한 명은 증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등교 개학이 5차례나 연기됐는데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무엇보다 해도 되는지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만 20세인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지난달 26일과 5월 1일부터 3월 사이 이태원 클럽과 주점을 방문했습니다. 이어 4일과 8일 2차례 학교로 등교해 실기 수업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 학생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격리 조치됐습니다. 수업을 함께 받은 학생 등 15명은 자가격리됐으며 이 중 1명은 인후통 증상을 보여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등교 수업을 진행한 해당 고등학교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입니다. 또 각 학교에 연휴 기간 이태원을 다녀온 학생이 있는지 파악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원어민 교사 등 교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도 착수했습니다. 일단 자진 신고를 받은 결과 현재까지 158명이 연휴 기간 이태원과 신촌의 유흥시설과 이태원 카페 등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유흥시설을 찾았던 14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인원은 선별해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학은 점점 더 힘들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입시가 가까운 학부모들은 안타깝고 놀고 싶다고 노는 게 무책임하죠. 직업유기에 어긋난다고 봐요. 충남 서산에선 이태원 식당을 방문한 원어민 교사 11명의 명단이 인터넷에 노출돼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이렇게 소리 없이 퍼지는 지역 감염, 시작점이 이태원 클럽 말고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 홍대 주점에 다녀온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데 도심 한복판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홍대 중심거리에 있는 한 대형 주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헌팅 포차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가 원래 제일 유명해요. 여기서 이제 합성을 하고 저희들끼리 또 술을 먹고.
인천 서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 22살 남성은 지난 7일 이곳에 방문했고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과 홍대 주점에서 동석했던 4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중 서울 강서구에 사는 22살 남성과 경기 김포시 거주 20대 여성을 포함한 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차고 노래방을 이렇게 들렀다고 하던데 거기서 누가 먼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 중에 한 명이 확진이 먼저 되고 나서 전파가 된 것 같은데 확진자가 다녀간 이 주점 근처로는 헌팅포차로 불리는 주점들과 유명 클럽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현재까지 홍대 주점 관련 확진자만 4명이 나왔는데 이들은 모두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태원에 이어 홍대가 또 하나의 코로나 진앙지가 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또 확진자 가운데 1명은 서울 중구의 콜센터에 근무하는 걸로 확인돼 이 콜센터는 오늘 오후 긴급 폐쇄됐습니다. 180명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콜센터 특성 탓에 2차 감염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확진자가 급속히 늘면서 이른바 풀링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10명의 검체를 묶어 한 번에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는 건데 양성이 나온 경우만 다시 개별로 검사해 신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계층이나 공간을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앞서 인천에서 어린아이들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서울 강남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들도 20명 넘게 검사 대상이 됐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유치원 교사가 재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20대 보육교사 A씨가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은 건 오늘 오전입니다. 오늘 10시에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퇴근을 하신 거예요. 첫 확진 이후 2달 만에 재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신도림동 콜센터에서 일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친척과 접촉해 처음 확진됐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간 격리치료 끝에 지난달 12일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주간 자가격리한 뒤 지난달 27일부터 유치원에 다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가족을 병간호하기 위해 어제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다가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완치 후 한 달가량 무증상 상태였습니다. 이 보육교사가 열흘간 출근하며 접촉한 유치원생은 24명. 동료 보육교사와 학교 관계자를 합치면 밀접 접촉자는 40명에 달합니다. 개학 전이지만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접촉한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학교 측은 오늘 병설 유치원을 긴급 방역하고 폐쇄 조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2차 감염까지 일으키며 전국 곳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와 충청도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산에 사는 20대 남성은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뒤 1살 조카에게 바이러스를 옮겼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27살 남성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지난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62살 아버지와 1살 배기 조카도 오늘 확진됐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조카는 엄마와 함께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5월 4일과 5월 5일은 본가에서 누나의 가족들과 부모님과 확진자가 같이 공간에 생활함으로써 가족 간의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이 남성의 친구도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경남 거제에 사는 20대 남성인데 둘은 지난 5일 부산의 한 커피숍에서 만나 4시간가량 함께 있었습니다. 친구는 지난 4일간 직장에 출근하고 식당 등도 다녔습니다. 동거인은 없으며 가족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족 및 회사 동료는 자가격리 중이며 강원과 충남에서도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강원 원주에서는 지난 5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만 18살 대학생이, 충남 공주에서도 19살 대학생이 감염됐습니다. 공주의 대학생은 지난 8일 서울 스터디 카페에서 강사한테 과외 수업을 받았는데 이 강사는 어제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됐습니다. 지자체들은 이태원 관련 확진자들의 접촉자를 찾는 데 주력하며
2차 감염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혼잡한 서울 지하철을 탈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이 퇴근 시간이라 한참 혼잡할 시간인데 시민들의 불편은 없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뒤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마스크는 다들 쓰고 있나요? 네, 이곳 신도림역은 하루 이용객 수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퇴근 시간대인 지금은 열차가 새로 올 때마다 시민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오가고 있는데요.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큰 혼란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혼잡한 시간대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서울 지하철 탑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열차 혼잡도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혼잡도는 열차 한 칸당 승객이 160명일 때를 100%로 보는데 승객들끼리 어깨가 부딪힐 정도인 150%가 되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팔을 들 수 없을 만큼 승객이 몰리는 170% 수준이면 열차가 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 지하철의 혼잡도는 142%였지만 서울시는 시민 계도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안내했는데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며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더워 죽겠어요. 잠깐만. 지금은 쓰고 다녀요. 이 코로나 무섭잖아요.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지하철을 타기도 했습니다. 나는 원래 안 뜯는. 걱정이 크게 없으시고요. 그런 거 없어. 역무원이 마스크를 쓰라고 말해도 뒤돌아서 다시 벗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미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시민을 위해 역산의 자판기와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를 추가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또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가 얼어붙은 시장 상인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돈이 많이 풀려야 하는데 엉뚱하게 재난지원금 특수를 노리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쓸 건지 물었습니다. 생필품 같은 거 이제 이것저것 동네 마트나 가가지고 이제 필요한 거 여기 사고 싶고. 평소에 어떤 전자제품을 내가 좀 하나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풀리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태원발 집단 감염으로 시장을 찾는 발길이 다시 줄기 시작했는데요. 상인들은 오늘부터 재난지원금이 풀리긴 했지만 소비가 느는 걸 당장 체감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태원은 그것 때문에 손님들이 지금 반으로 줄어가지고 지금 없잖아요. 재난지원금이 집중적으로 풀릴 2주간 확산세가 꺾이길 기다릴 뿐입니다. 재난지원금 있으니까 그 수로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도 조금 기다리고 있어요. 정반대로 특수를 만난 곳도 있습니다. 학원이 대표죠. 학부모들은 정보공유 카페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학원 명단을 공유하고 두세 달치 학원비를 일시불로 치릅니다. 대놓고 재난지원금 마케팅에 나선 병원들도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시술한테는 상관없어요. 일단 40만 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쓰고 나머지 결제하시면 돼요.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한 경기도와 달리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백화점과 대형마트만 아니면 청담동 명품 매장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사용처 기준을 촘촘하게 정하지 않아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살리기란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미국에서 이번엔 어린이 괴질이 번지고 있습니다. 열이 나다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데 하필이면 코로나19 최대 발병지인 뉴욕주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된다고 의심은 되는데 이 정확한 원인을 몰라서 더 불안합니다. 캘리포니아 윤수민 특파원입니다. 심박수 측정기를 부착한 채 병상에 누워있는 9살 소년. And it started with what just seemed to us like a tummy bug. It had progressed to a low-grade fever and a heavy amount of vomiting. And 코로나19로 투병 중 갑작스런 심장 쇼크와 염증 반응이 나타나 중환자실로 옮겨진 겁니다. 뉴욕주에선 비슷한 코로나19 관련 괴질을 겪는 어린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소 100명으로 추산됩니다. It started with him getting a cardiac arrest in bed. It was a nightmare.
뉴욕시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합병증으로 보고 아이에게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Symptoms, persistent fever, again, persistent fever, rash, abdominal pain, vomiting, and if you see any combination, especially be concerned. 이런 가운데 미국 제약사인 길리어드가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전 세계 127개국에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이 중증 환자에 한해 쓰고 있는데 렘데시비르만으로는 치료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And we must remember it was only a modest result. We hope to build on this modest success with combinations of drugs.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변이가 많다는 점도 확실한 치료제 개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서둘러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코로나 종식의 근본 해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우리 정부에 마스크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나라가 전 세계 70여 개국에 이릅니다. 그중 가장 먼저 미국에 250만 개를 보냈는데요. 6.25 전쟁 참전 용사와 의료기관으로 갑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추가로 지원한 한국산 마스크 50만 장이 차례로 내렸습니다. 현장에 나온 미국 측 관계자는 팔꿈치 인사와 함께 사의를 표합니다. 국가보훈처가 지원한 이번 마스크는 미국의 6.25 참전 용사와 가족들에게 보내질 예정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다정한 기부와 너그러움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가 긴급 지원한 마스크 200만 장도 미 연방재난관리청을 통해 의료시설에 공급됩니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70여 개국 중 동맹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첫 지원국으로 선정됐습니다. 미 상원에서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부각시키며 트럼프 대통령의 늦장 대처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But yesterday you celebrated that we had done more tests and more tests per capita even than South Korea. But you ignored the fact that they accomplished theirs at the beginning of the outbreak. 이런 가운데 아일랜드가 한국으로부터 1억 2천만 장의 의료용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국내 마스크 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며 1억 2천만 장에 대해선 아일랜드 정부가 희망하는 수요량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미국에 대한 무상 마스크 250만 장 제공은 인도적 차원입니다. 하지만 첨예한 현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정치적 고려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코로나19 진원지인 우한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워낙 희생이 컸던 우한 시민들 이번에는 그냥 당하지 않겠다며 거리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로 한가운데로 시민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기도 전에 변전소가 갑자기 나타났다며 주민 건강을 무시하는 당국을 비판하자 경찰이 일제히 달려들어 제지합니다. 코로나19로 딸을 잃은 어머니는 초기 부실 대응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다시 발생하자 우한시 당국은 다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 1,100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열흘 만에 핵산 검사를 완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진단키트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因为他仪器不够了，没有了，他现在就去拿去了。缺强嘛，缺那个试纸。 이런 현실과 달리 중국 관영 매체들은 시진핑 주석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시찰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며 코로나19 전쟁에서 이겼다고 연일 과시하고 있습니다. 坚决防止疫情新燃点，绝不能前功尽弃。 중국 당국이 양회 개막을 앞두고 우한 주민 전수검사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열흘 안에 검사가 이루어질지 얼마나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할지에 대한 불신은 여전합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이 봉쇄령이 풀리니 이런 일도 벌어지네요. 이 말레이시아의 한 백화점이 2달 만에 영업을 재개했는데 그 사이 진열되어 있던 구두, 지갑 등 가죽 제품들은 온통 곰팡이로 뒤덮였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 사바주의 한 쇼핑몰. 방역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직원들이 가죽 가방들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습니다. 이어 상품이 치워진 진열대에 소독제를 뿌린 뒤 청소합니다. 이 쇼핑몰은 코로나19 봉쇄령 이후 2달 만에 재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열대에 있는 가방과 구두, 지갑 등 가죽 제품이 곰팡이로 뒤덮였습니다. 매장 관계자는 영업이 중단된 동안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습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수도 나이로비의 한 미용실. 아이들이 의자에 앉아 머리 손질을 받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여러 가닥으로 따서 삐죽하게 세운 머리 스타일입니다. 이 모습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모양과 닮아 최근 케냐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Watu wakubwa hawajatilia maanani sana, ndio maana tukaweka hii style ya corona style.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bu모들도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Kazi hakuna, pesa haipatikani. Sasa nikaona mtu wangu ni vizuri pia anaweza suka na hiyo 50 na apendeze na bado pia ni ujumbe kwa watu. 케냐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7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장비 부족으로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경비원의 유족들은 아직 고인의 발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 입주민의 사과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가해자는 비난에 시달려 몸이 안 좋다며 빈소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경비원 최모 씨의 유족은 어제 오후 최 씨를 폭행한 입주민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빈소를 직접 찾아와 진실되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 유족 측의 입장에 대해 입주민은 빈소에 갈 수는 없고 다음에 조용해지면 만나자고 답한 겁니다. 소원에서 연면을 수 있게끔 좀 부탁 좀 드린다 그랬더니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사기도 밥도 못 먹고 그래갖고 못 가서 죄송하다.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 따졌더니 그 이후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 동생이 그래 괴롭히고 왜 때리고 왜 그렇게 코뼈를 부르지는 않느냐 그랬더니 그럼 전화를 딱 끊어버려 전화 받지도 않아요. 다만 입주민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방문할 마음은 있으나 네티즌들의 악플로 멍투성이며 며칠째 집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코뼈가 부러진 최 씨에게 코에 염증들이 뇌로 가서 이상한 행동할 수 있다며 조롱을 쏟아대던 과거 반응과 달리 대폭 몸을 낮췄습니다. 고인과 함께한 1년 6개월을 기억한다는 다른 입주민들은 억울한 전말을 밝혀달라는 내용으로 경찰에게 제출할 탄원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가 좀 면밀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저씨의 그 증언을 저희 100% 신뢰를 하거든요. 사과를 받기 위해 미뤘던 발의는 내일 새벽 열립니다. 문구행렬은 최 씨가 근무했던 아파트를 지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충남 아산에서는 식당 주인이 손님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해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어른에게 욕설을 하는 행동을 지적하자 때렸다는데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합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 식당. 건장한 체구의 남성이 앞에 있는 중년 남성을 밀쳐 넘어뜨립니다. 분이 덜 풀렸는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립니다. 중년 남성이 쓰러지자 여러 차례 발길질도 합니다. 쓰러진 중년 남성은 의식을 잃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식당 주인 60살 정모 씨가 손님인 50살 차모 씨에게 폭행을 당한 건 지난 9일 밤. 차 씨가 식당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노인에게 욕설을 했고 업주 정 씨가 말버릇을 지적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곳 식당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얼굴과 뇌를 크게 다쳐 이후 장애도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대화가
불가능하고요. 대화를 하면은 이게 자극이 돼서 더 후유증이 심하게 온다고. 경찰 조사에서 차 씨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폭행을 하는 당시에는 그 이후로는 술을 워낙 많이 취해서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식입니다. 경찰은 차 씨에 대해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SNS에 호소문을 올리고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일어난 엠번방의 최초 운영자 가까스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1995년생 만 24살 대학생 문형욱입니다. 문 씨는 2018년 대구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도 자신이 지시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더벅머리에 안경을 쓴 남성. 텔레그램에서 가장 먼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가까 문형욱입니다. 만 24살로 수도권대학 건축학과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친구 있잖아. 되게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동아리 활동도 안 하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가까시라고 실토했던 문형욱은 지난 2018년 12월 대구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도 자신이 지시한 것이라고 자백했습니다. 당시 문형욱은 신분을 감춘 채 메신저로 29살 이모 씨에게 접근해 17살 여고생을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씨는 피해 여성을 대형마트 주차장과 모텔 등에서 성폭행했고 범행 영상은 N번방을 통해 유포됐습니다. 이 씨는 피해 여성 가족의 신고로 붙잡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껏 문형욱의 정체와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거 한꺼번에 있는 게 아니고 범죄 사실이 많고 그 일이 지금 다 확인하고 있고요. 확인하는 대로 다 시인하고 있고. 경찰은 내일 브리핑을 열고 문형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18일 문형욱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현재 모습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서울 이태원역 앞입니다. 이태원 클럽 감염이 확산되자 서울시는 클럽 방문자를 찾기 위해 휴대전화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기지국을 통한 위치 추적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 스튜디오로 이동해서 따져보겠습니다.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5개 클럽 인근 기지국에 접속한 사람 1,905명인데요. 내 위치 어떻게 아는 걸까요? 휴대전화를 쓰려면 단말기와 통신사 통신설비를 연결해주는 이 기지국을 거쳐야 하는데요. 내 위치에서 가까운 기지국을 찾아 자동으로 신호를 주고받는데 이때 위치 정보도 저장됩니다. 통화를 안 했어도 휴대전화를 켜놓기만 했다면 기록 남습니다. 전봇대처럼 생긴 이 기지국 한 개의 반경 200에서 2km로 꽤 넓어서 사실 좌표 찍듯 세밀한 위치 확인은 어려운데요. 도심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최초 감염자가 나온 킹클럽 1km 이내 이동통신 무선국 개수를 살펴볼까요? 1,400개가 넘는데요. 확진자들이 방문한 클럽 5곳에서 통신 가능한 기지국은 17개 정도로 추려집니다. 도심 기지국은 그 간격이 50에서 200m로 촘촘해서 어느 건물에 있었는지 번지수 정도까지는 파악 가능합니다. 감염 우려자 선별 기준도 있습니다.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인데요. 차를 타고 이동 중에 지나간 경우 기지국 위치가 바뀐 그 기록이 남아 제외되고 매일 일정한 접속 기록이 있는 지역 주민도 제외됐습니다. 서울시가 이 기지국 확인을 통해 얻은 정보,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인데요. 통화 상대나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위치 정보 아무 때나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수사기관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한데요. 다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선 관련 법에 따라 영장 없이도 위치 정보 제공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 팩트맨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오늘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의기억연대의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1992년부터 함께했던 이용수 할머니가 불참을 선언한 뒤라 전과는 다른 분위기였겠죠. 현장에는 윤미향 당선인의 사퇴를 요구하는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오늘 집회 상황은 장하연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생중계되는 커다란 모니터 앞에서 집회 참가자가 마이크를 들고 발언을 합니다. 지난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열린 첫 수요 집회입니다. 집회를 주최한 정의기억연대는 후원금 사용은 떳떳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적 자금 횡령이나 불법 유용은 절대 없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의회는 우리의 투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오늘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도 참석해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전하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씩씩하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정의연과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에 대한 비판은 흠집내기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윤미향 당선자를 비롯한 정의기억연대 도덕성에 흠집을 낼 때 누가 웃고 있겠습니까? 수요 집회가 열린 시각 바로 옆에서는 윤미향 당선인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윤미향 대표는 즉각 사퇴하라! 정의기억연대 즉각 해체하라! 수요 집회 참가자들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하면서 양측이 언쟁을 벌였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이 제지하면서 몸싸움이나 충돌이 빚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엿새 만에 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정의연 측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밝히라고 말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정의기억연대가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안 쓴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던 이용수 할머니. 저는 수요 대본을 마치랍니다. 마치고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엿새 만에 다시 언론에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30여 년에 걸친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에 오류나 잘못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책임 있는 집행 과정과 투명한 공개 원칙을 정의연 측에 강조했습니다. 또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문제 합의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부 관계자의 면담 내용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정의연과 정대협의 성과를 폄훼하는 건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자신의 지난 기자회견이 특정인의 사주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불쾌감을 드러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정의연과 정대협 소식지의 편집 디자인을 맡은 경기 수원시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남편인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정의연 관계자는 내부 관계인에게 일감과 예산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해당 회사가 한정된 예산으로 소식지 제작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업체였다면서 윤 당선인과의 관련성 부분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일부 시민단체가 윤 당선인의 후원금 횡령 의혹 등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한 사건을 서울 서부지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이죠. 나눔의 집 역시 후원금 횡령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경기도가 특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경찰이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나눔의 집 관계자 A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나눔의 집 직원들이 A씨를 고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A씨는 나눔의 집 후원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에 관련해서 순찰을 하고 있으나 수사 진행 사항이나 입건 대상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도 오늘부터 사흘간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후원금을 건물 증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3년에 한 차례씩 나눔의 집 법인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진행해 왔습니다. 원래 내년에 정기 점검이 예정돼 있었지만 후원금 논란이 불거지자 올해로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나눔의 집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는 게 없습니다. 수당의 당사자 아니에요. 1992년 설립한 나눔의 집에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6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95세입니다. 지난 한 해 6천여 명이 후원에 참여해 25억 원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적립한 후원금은 65억 원에 이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사전투표 조작의 증거라며 흔들었던 투표용지에 대해 선관위가 도난당한 거라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민 의원은 이 추가 제보에 현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부정선거의 증거라며 비례대표 투표용지 6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전투표용지, 투표함에서 발견된 일련 번호가 붙어있는 당일 투표지입니다. 이 투표지. 이거는 조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전 투표용지는 투표소 현장에서 바로 인쇄해주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남아있을 수 없는데 남아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는 사전 투표가 아닌 본 투표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구리시 선관위에서 잔여 투표용지를 개표소인 구리시 체육관 내에 임시로 보관했는데 누군가 탈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민 의원은 개표 당시 서울 서초울 투표지가 경기 분당에서 분당갑 투표지가 분당을에서 발견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표가 어디서 발견됐느냐? 분당을에서 발견됐어요. 이상하죠? 선관위는 투표지가 뒤섞인 점은 인정했지만 단순 실수였다며 이전 선거 때도 종종 발생하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1번 후보에 분류되었다는 주장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민 의원은 선관위는 내가 의혹을 제기하기 전까지 투표지가 사라진 것도 알지 못했다며 부실 관리를 인정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수사가 시작돼 오히려 고맙다며 결정적 증거를 제보하는 사람에게는 총 1,500만 원의 현상금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북한군 GP 총격 열흘 만에 군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매뉴얼대로 대응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총격을 받고 첫 대응 사격까지 32분이나 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지훈 기자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조준 사격을 했지만 이 조준 사격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일 아침 7시 41분 총성이 울리고 우리 GP 외벽에는 4발의 탄흔이 생겼습니다. 최대 1에서 2m 간격으로 정확히 명중했고 총탄 역시 파괴력이 큰 14.5mm 고사총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군은 상응 조치 차원에서 적 GP를 조준 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의 우발적 총격에 우리 군은 조준 사격으로 맞대응한 셈이 된 겁니다. 우발적 총격의 근거로 우리 대응 사격에 북한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습니다. 대응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어디서 쐈는지 파악하는 데 10분이 걸렸고 다시 10분 뒤 대응 사격 명령이 떨어졌지만 원격으로 작동되는 KR-6 기관총이 3차례 시도에도 모두 먹통이었습니다. 첫 경고 사격은 32분이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촌각을 다투던 시각 KR-6 기관총이 먹통이 된 건 뇌관을 때려 탄을 폭발시키는 부품 공이가 파손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술한 데비텟의 지적에 군은 장비 점검을 못해 KR-6 기관총 사격이 안 된 건 아쉽지만 매뉴얼에 따라 적절히 대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국회 행사들이 속속 재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취재해보니 마스크도 안 쓰고 1m 거리 두기도 안 지켜지고 제멋대로였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80석 규모의 회의실에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과 전문가 취재진 등 100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겁니다. 10명 정도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이제 좀 넉넉하게 거리 두고 앉게 했었었는데 갑자기 100명이 넘는 분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일부 참석자들은 2시간 넘게 이어진 토론회 내내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당선자들을 상대로 연 강연에서도 40여 명이 넘게 참석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지침대로라면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최소 1m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의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바로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는데도 안 끼고, 조직은 이렇게 좀 썼는데, 거의 그랬던데, 많이 왔어요. 미래통합당은 지난주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의원들이 거리두기 없이 가까이 붙어 앉았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함께 김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소연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자, 이재명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가볼게요. 이 방금 보신 건데 저 민의원이 흔들고 있는 저 투표용지, 저게 이제 어디서 온지가 관심이에요. 이게 밖으로 유출되면 안 되는 건 맞는 거죠? 맞습니다. 반출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의원이 공개한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구리시에서 투표가 끝나고 남은 건데요. 이런 빈 투표용지는 철저하게 봉인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 6장이 사라졌다가 민의원 손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는 저게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헬스장에 다니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사진만 보면 마치 민간 헬스장에 투표용지가 방치된 것 같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당시 구리시 개표소 평면도를 입수했는데요. 체육관을 개표소로 활용하면서 체육관에 붙어있던 체력 단련장에 빈 투표용지를 보관하는 거지 엉뚱한 곳에 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기에 이제 CCTV나 이걸 관리하는 인력이 없었다. 이건 맞는 건가요? 그건 맞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체력 단련장 바로 입구까지 개표 사무원들이 빼곡히 있어서 굳이 빈 투표용지를 지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게 선관위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이제 저 투표용지를 누군가가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수사 의뢰까지 한 건데 그러면 누가 훔쳤다는 겁니까? 네,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누군가 훔쳤다면 범인은 개표장 안에 있었겠죠. 개표장에는 선관위원과 선관위가 위촉한 개표 사무원 그리고 정당이 추천한 개표 참관인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시 구리시 개표소에는 개표 참관인이 34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민경 의원에게 그럼 저 투표용지는 어디서 구한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네, 저도 궁금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의 이제 주장은 당일 투표지인데 그게 사전 투표함에서 발견이 됐다. 개표 과정에 무더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취득이 된 걸로 처음엔 내가 들었어요. 이 참 미스터리인데 어쨌든 선관위가 관리를 잘 못한 책임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민 의원이 그제 이 투표용지 공개하기 전까지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사라진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공개된 투표용지 사진을 확대해 거기에 적힌 일련 번호를 보고서야 구리시에서 투표용지가 사라진 걸 알았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개표 조작 주장도 문제지만 선관위의 관리 부실 책임도 분명 커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야권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어요. 네. 21대 입성을 앞둔 초선 의원들에게 야권 대선 주자 후보를 물어봤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그 다음은 12명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서 원지사가 부각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국회의원 당선자라 보는 눈이 다른 건지 이 기자는 이게 왜 원지사가 부각됐다고 보십니까? 먼저 원지사 생각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우리 통합당이 총선에서 나타난 중도층, 수도권, 젊은 층의 신뢰와 기대를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혁신의 기운이 필요하다는 마음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진영에서 원조 쇄신파로 꼽히는 원지사에게 외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여당에서는 야권 대선 주자로 이 홍준표 전 대표를 많이 택했더라고요. 네, 일각에선 여당이 싸우기 쉬운 상대를 전략적으로 고른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네, 홍 전 대표가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여권 대선 주자는 어떻습니까? 이 여론조사랑 비슷한가요? 네, 예상대로 이낙연 전 총리가 대세론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인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동료를 이룬 김부겸 의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떨어졌지만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만큼
확장성이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여권의 대선 주자 중에 영남 출신이 3명이네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여권에선 영남 후보 필승론이 지배적이었는데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건 호남 후보죠. 이 부분도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양당이 대선까지 민심을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일 텐데 오늘의 한마디는 대선까지 666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원지사 처음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할 때 중앙에서 잊혀질 수도 있다는 분석들도 있었는데 이 한 발 비켜서 있었던 게 오히려 신선함을 유지해주는 득이 된 건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이 사업 목적으로는 처음 만났습니다. 그동안 왕래가 없었던 두 거대 기업이 손을 맞잡는 이유가 뭔지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이 오늘 오전 삼성 SDI 천안 사업장을 찾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약 3시간 동안 만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대해 논의한 겁니다. 이 부회장이 공장으로 정 수석 부회장을 초청했고 공장을 둘러본 뒤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2살 터울로 가깝게 지내온 두 총수가 사업 협력을 위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기술 담당 임원들은 정 수석 부회장과 현대차 경영진에게 차세대 배터리로 통하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 현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배터리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해 기존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안전성과 용량을 높인 혁신 기술입니다. 주행거리가 늘어나 한 번 충전에 800km 주행도 가능합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당장 구체적인 협력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차세대 배터리 기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현대차의 전기차에 삼성 SDI 배터리 탑재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미래 신성장 사업으로 꼽히는 전기차 사업에서 삼성과 현대차가 협력의 첫 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규락입니다. 고용 위기가 심각한데 다행히 일부 대기업은 신입공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온라인 시험을 처음 도입합니다. 집에서 시험을 보면 부정행위는 어떻게 막을까 궁금한데 조현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매년 수만 명의 응시자가 고사장에 몰리는 삼성그룹의 필기시험, 삼성 직무 적성 검사.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삼성이 상반기 입사시험을 온라인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1957년 삼성이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한 이래 온라인 시험은 처음입니다. 응시자는 집에서 PC를 이용해 시험을 치릅니다. 접속 폭주를 막기 위해 시험 날짜는 이틀간 총 4번으로 나눴고 시험 과목은 수리 영역과 추리 영역 2개로 줄였습니다. 시험 문제는 4번 모두 겹치지 않게 출제합니다. 삼성은 온라인 필기시험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원격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요. 응시자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깔고 이렇게 거치대에 세운 뒤 화면의 상반신, 얼굴, 양손, 이 PC 화면이 모두 잡히도록 해야 합니다. 거치대와 PC 간 간격은 대략 50에서 60cm 정도면 됩니다. 응시자와 PC를 번갈아 찍은 영상은 감독관에게 전송됩니다. 또 시험 일주일 전 온라인 시스템을 미리 점검합니다. 이제 전화번호 뭐 이런 인증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거든요. 사이버 보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이 온라인 시험을 결정하면서 SK와 LG도 온라인 필기시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전 세계 프로골프 최초로 KLPGA 챔피언십이 내일 막을 올리는데요. 최고의 별들이 모인 미디어데이 현장에 이민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야외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전 세계 최초 개막에 선수들은 설렙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재개 소식을 듣고 그런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린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경기가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관중 경기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외신들을 포함해 역대 최다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총 상금 30억 원, 출전 선수 150명 모두 역대 최다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네네. 국내파와 해외파의 자존심 대결에서 과연 누가 웃게 될지 골프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강한 봄바람이 동해안 지역에서 심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서풍이 산맥을 넘어서는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시속 60km의 거센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효됐고요. 그 밖에 동해안 지역으로는 건조특보까지 내려져 있어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강풍은 내일 오전까지 기승을 부린 뒤 오후부터는 잦아들겠습니다. 하늘도 화창하고 또 볕도 강해서요. 낮 기온은 껑충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2도, 대구 1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5도까지 오르고 강릉과 의석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보다도 예년보다도 높아서 덥겠습니다. 어제 유입된 중국발 황사가 우리나라 중남부 지역 상공에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내일 낮에는 강원과 충북, 영남 지역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금요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는 비가 자주 오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주로 남부와 제주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엄마와 딸이 나들이라도 나온 것 같지만 인천 미추홀구청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오늘 모습입니다. 코에 검사용 솜방망이가 들어와서 놀란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직업을 숨긴 학원 강사 때문에 오늘 이렇게 검사받은 주민이 700여 명. 거짓말을 할 때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생판 모르는 이웃들이 이런 고생하게 될 줄 알았을까요? 젊음의 열기에 취해 있었을 이때는 미처 몰랐겠죠. 하지만 클럽에 다녀온 본인들 때문에 엄마도 외할머니도 심지어 1살 조카도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잔인한 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 한순간을 즐기려다 평생 가슴에 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